안녕하세요.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 수요쌤이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구강암면외과의 박관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킷, 카스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맥실러리 사이너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고,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카스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카스킷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카스킷을 다른 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구치부는 사실 항상 저희가 이제 이 사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수직적 치조골 높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실 좌우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퍼센트로 나온 건 아닌데 1소구치, 2소구치, 1대구치, 2대구치에서 과연 골폭이 좌측의 그 도표에서는 골폭이 얼마나 되는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우측에 보면은 골 높이가 5mm가 채 안 되는, 또는 5에서 7.99mm가 되는 게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해외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어느 일정 부분은 사이너스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이너스가 잘 안 보이고 저 위에 있고 뼈가 풍부한 이런 것만 만날 수 있으면은 사실 사이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라는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즘에 사실 한참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행하고 있는 리치 프리저베이션과 관련돼서 데이터를 낸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 상악 구치부에서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니까 우측에 RG라고 써 있는 쪽 보니까 안 했을 때보다 그냥 임플란트를, 사이너스를 건들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6개월 정도 힐링을 시키니까 그런 문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하구치부에서 사이너스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하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던 그룹과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지 않은 그룹, 그런 그룹을 나눠놨는데,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지 않은 오른쪽 그룹에서는 상하구치부에서 이건 치주염으로 발치한 거예요. 치주염으로 발치했는데, 치주염으로 발치한 환자들의 모든 경우에 다 사이너스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왼쪽에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이너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기 심플 임플란테이션이라고 되는 약 42%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40% 정도 이상을 사이너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좋으면서도, 하지만 사이너스는 결국은 해야 되는, 그런데 사이너스를 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남더라. 이렇게 하는 연구 결과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리치 프리저베이션에서 사용된 재료들이 사실은 좀 양이 좀 되고, 그리고 가격이 좀 되는, 그래서 아무 분들한테나 함부로 많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또 데이터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리치 프리저베이션, 또 하나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게 되면 치유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 6개월 이상 치유를 시켰잖아요. 6개월 이상 치유 시켰는데, 사실 우리가 상하구치부에서 치주염 색했을 때 6개월이 아닌 3, 4개월 치유 시켰을 때는 사실 뼈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개월 조금 넘게 치유가 되면 엑스레이를 봐도 그렇고 CT를 봐도 그렇고 뼈가 다 생긴 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열어보면 임플란트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뼈가 되어 있는 경우를, 드릴링 하는 곳에 약간 부드러운 오분본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꼭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사실 사이너스, 그래서 결국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사이너스 하려면 사이너스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레터럴이 사실 전통적인 표준 방법이었는데, 레터럴은 이렇게 뼈가 여기 보시면 별로 없었을 것 같은 거에 뼈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레터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사실 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었는데 그냥 뻥 뚫려서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베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딱 레터럴 열었는데 바로 딱 보여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뱃살을 또 이렇게 저렇게 딱 보고서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동영상 잠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나는 안 건드린 것 같은데 딱 사이너스를 하려고 레터럴 하려고 열고 나니까 이렇게 브리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리는 브리딩인 경우는 많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동영상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때때로 보면은 많이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나죠, 정말. 그러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저의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주실 세미나를 해주실 교수님께서 또 레터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실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레터럴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런 레터럴의 그런 점들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임상가라면. 그래서 이제 크레스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레스탈을 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거죠. 크레스탈은 사실 원래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부터 오스테오톰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뼈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뼈를 많이 충분히 그래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고 뭐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오스테오톰을 사용하면서 뼈를 넣어서 이렇게 사이너스를 올리다 보면 크리스탈을 올리다 보면 성공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들에 의하면 뼈를 올리는 양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테크닉을 많이 타고 사람 손을 많이 타고 이런 그 술식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아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스테오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찢어 놓을까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소프트하게 커넥티브 티슈 같은 걸 살짝 넣어서 올리면 좀 안 찢어진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론 같은 걸 해가지고 발로닝을 해서 올리면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피지오 서저리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올리면 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카스킷은 하이드라울릭 프레셔, 수압에 의해서 이제 멤브레인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뭐 간편하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온 그런 기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기구들이 소개가 되었고요. 또 물론 그런 수압으로 거상하는 것들은 그 카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기구들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연구 결과들을 막 보면은 뭐 더 있는데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렇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고 또 이렇게 했더니 이렇고 해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내가 하는 방식이 좋다. 아니면 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잘 되더라. 성공이 조금밖에 안 됐다. 뭐 어떤 것들은 성공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자기 것들의 장점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그분들이 했을 때는 완벽한지 몰라도 또 다른 분들이 하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그래도 한번 카스킷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카스킷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뭐 스타퍼가 있고 카스 드릴이 있고 뎁스 게이지가 있고 리프팅하는 그 수압 거상하는 툴이 있고 그리고 뭐 본을 넣는 것들, 본을 뭐 운반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카스 드릴이에요. 사실 시작은 이 끝에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작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가이드 드릴이나 그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가이드 드릴이나 트위스트 드릴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비록 상악동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정확하게 측정해놨다 하더라도 약간의 오류로서 그 뾰족한 것들이 사이너스를 건드리면 구멍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천공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목적은 천공이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천공이 되지 않게 확실하게 뼈가 남아있는 부위 한 약 1mm 정도 전까지는 이런 트위스트 드릴로 하더라도 측정해 놓은 게 예를 들면 5mm였다. 그러면 한 3mm나 4mm까지는 이런 트위스트 드릴까지를 해놓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런 카스 드릴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또 이런 카스킷이죠. 카스킷의 드릴은 옆면이 평평하게 생겼고 테이프하게 생기지 않고 평평하게 생겨서 오히려
진동을 줄여주는, 진동을 줄인다는 거는 이 끝에가 뭉툭하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진동도 줄여주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에 자극을 적게 해서 멤브레인이 상악동저 멤브레인이 찢어질 확률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또 하나는 카스 드릴은 제가 사실 조금 좋아하는 점은 이 일반 드릴은 사실 모든 드릴들이 테이퍼 트위스트 드릴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쪽에 보면 Y 디멘전이라는 게 있죠. 끝에 뾰족하게 Y처럼 생긴 부분이 0.5에서 1mm 정도의 그 더 파고 들어가는 실제 길이보다 있고 또 스타퍼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 스타퍼가 여기 선까지가 정해져 있는 길이라고 보면은 실제 스타퍼는 약간 또 거기서 0.5에서 1mm 정도 제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들이 약간은 그 원래 뼈 높이에 비해서 깊이에 비해서 약간 더 깊게 식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실 상악동저든 뭐 이렇게 위험한 구조물이 있을 때 거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위에 Y 디멘전이 있고 뭐 여기에도 Y 디멘전이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스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 카스 드릴에 스타퍼를 딱 껴서 그냥 말 그대로 써 있는 값 그대로 파낼 수 있는 그렇게 프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고 직관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드릴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카스 드릴은 이렇게 뭐 5mm, 6mm, 7mm가 될 때마다 정확하게 그 길이를 할 수 있고 사실 이 느린 속도로 한 400에서 800rpm 정도로 약간 느린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 때문에 진동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이 둥글게 구성되기 때문에 막을 건드려도 막을 찢을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약 1mm 정도까지는 통상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여기다가 2mm, 3mm씩 이 카스를 밀어 넣으면 당연히 찢어집니다. 막은 찢어집니다. 막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하는 데까지 딱 정확하게 프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프랩을 했는지 그 깊이를 한번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뎁스 게이지도 뭐 스타퍼를 사용하면서 하면 되겠고요. 뎁스 게이지로 또 하다 보면 약간 유혹이 생기죠. 뎁스 게이지를 이렇게 만져보면 사이너스가 멤브레인이 딱딱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만져지면 뎁스 게이지 가지고도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자꾸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혹을 잘 뿌리치셔야 되고 이 뎁스 게이지도 끝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Y 디멘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 0.6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뎁스 게이지에서 나타나는 그 길이가 여기 뭐 6mm 정도 뭐 7mm 정도의 그 레벨에 그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0.6mm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0.6mm 정도는 멤브레인을 손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진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정도라는 것만 머리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면 되겠고 이런 사이너스의 이 카스켓의 뎁스 게이지는 이 사이너스를 리프팅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이너스를 멤브레인을 그 방리하기 위한 큐렛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 멤브레인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 뎁스 게이지를 싹싹 대면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라갈 것 같으면 유혹이 생기죠. 그걸 살살살살 밀어가지고 올려볼까 하면은 이렇게 찢어지는 뭐 같은 환자는 아닙니다. 같은 환자는 아닌데 이게 잘 보이게 제가 찍다 보니까 발치창을 찍어놨는데 이렇게 그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뭐 열심히 사용을 한 이런 좋은 도구를 사용한 그런 것이 소용없는 게 되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이는 상황에서 올리려면 이런 데를 올릴 수 있는 특정한 날을 가진 이 방리에서 올릴 수 있는 멤브레인을 올릴 수 있는 사이너스 큐렛과 같이 돼 있는 그런 날을 가진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야지만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옆에 방리에서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지만 보시면 뎁스 게이지 가지고 살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밀어보는 거잖아요. 밀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보면 찢어지진 않고 있어요. 아주 살살 1mm 이내로 제가 이렇게 밀어보고 있어서 하지만 욕심부려서 이렇게 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막 올린다고 저걸로 이렇게 밀면 여지없이 뚫어져서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정한 수압 거상을 할 수 있는 그 리프터를 넣어서 수압으로 거상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까 같은 그 사이너스 안쪽에다가 좁은 틈에다가 큐렛을 사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리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예전 거고요. 이거는 비교적 요즘에 개선돼서 나오고 조금 더 밀폐가 잘 되고 그래서 리프팅을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둘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잘 리프팅이 됐는지 또 이렇게 수압으로 잘 리프팅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뭐 확인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물을 연결해서 저 리프트에다 연결해서 밀폐시킨 다음에 물을 살짝 넣고 다시 살짝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정확하게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됩니다. 들어간 만큼. 제가 처음에 살살 0.1 내지 0.2cc 넣어보고 빼고 다시 0.2에서 0.3cc 정도 넣어보고 빼고 0.4에서 0.5cc 정도 넣어보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거품이 섞여 올라오거나 아니면 밀폐가 잘 됐는데 그리고 또 옆으로 분명히 새지 않고 있는데 그 크레스탈 쪽에는 새지 않고 있는데 물이 새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 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물은 0.5cc인데 나오는 건 0.2cc, 0.3cc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딘가 뚫린 거죠. 그 안으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쪽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한쪽을 밀어서 이렇게 멤브레인을 올리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리프팅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본그래프트를 해야죠. 본그래프트 하는 건 뭐 이런 캐리어를 가지고서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사실 또 이런 캐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입자들을 그래프트 머테리얼들을 가로로 된 것들을 넣어가지고 살살살살 여기로 집어넣으면 약간 습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가 좀 약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캐리어도 쓰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살살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선호를 하고 물론 이제 캐리어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임플란트가 들어갈 그 프랩된 자리에다가 본 그래프트 머테리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사이사이에 본 입자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나중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그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그 진정 자기 뼈 사이에 그 인공골들이 많이 개재돼 가지고 그게 오세인트레이션이 많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계셨는데 지금 요즘에는 워낙에 표면들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뼈 이식제들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뭐 많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잘 이게 약간 습기가 있는 뼈들을 이렇게 넣다 보면 이렇게 입자가 약간 막히는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여기는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는 본그래프트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멤브레인이 수압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서 올렸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딱 심어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텐트에 폴 친 것처럼 거상이 돼 있잖아요. 거상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뼈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뼈가 생기니까 굳이 뼈 이식제를 넣어 가지고 혹시라도 모를 감염 같은 위험성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논문을 우리 학회의 모 교수님께서 쓰셨더라고요. 우리 학회 학술이사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여기에 본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안 넣고 이렇게 사이너스를 올린 다음에 수압거상으로 올린 다음에 셀라인만 넣거나 또는 PRF를 넣고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안 넣었더니 어떻게 됐나? 처음에 올라간 양은 되게 많죠. 되게 많이 올렸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셀라인만 넣은 거는 뼈 형성이 2mm가 채 안 되고 그리고 PRF를 넣은 것도 2mm 조금 넘게 3mm가 훨씬 안 되는 그 정도, 물론 셀라인보다는 좋지만 그런 데이터를 얻었다는. 그래서 뼈 이식을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여기서는 뼈 이식을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 셀라인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지라고 나중에 보면 여기가 요렇게 제가 이게 마우스 클릭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요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 밑으로 쳐져 내려오면서 임플란트에 붙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뼈를
뼈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뼈를 안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찬반이 있기는 하지만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뼈를 조금 넣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굉장히 논란에 많이 있었던 얘기가 되겠고요. 또 퍼포레이션이 0%다. 내가 사용하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기구를 이용하면 절대 뭐 뚫리지 않는다.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스킷도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면 뭐 나는 카스킷으로 해도 안 뚫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니 저는 좀 가끔 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0%는 아닌 것 같아요. 0%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제가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얘기하고 있는 카스킷이 사실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거는 라고는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좋은 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카스킷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는 벌써 10년 정도 된 전의 데이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카스킷을 하는 분들한테 한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한 4% 정도는 성공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면 20개에서 하나, 뭐 25개에서 하나,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러면 지금은 더 이제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으니까 조금 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보통 데이터들을 보면 아까도 이제 많은 그런 그 문헌들을 막 보여드렸지만 그게 4% 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0%부터 뭐 5%, 10%까지 막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성공할 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요상하게 생긴 도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임플란트처럼 생긴 데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가 임플란트 생긴 걸 여기다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수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총처럼 생긴 걸 가지고 수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죠.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어느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사실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 오늘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카스킷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잘 익히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카스킷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사이너스를 크레스탈로 올리는 거에 방법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카스킷이 끝이 둥글고 뭉툭하다는 생각에 처음 사람들이 숏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카스킷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숏 임플란트라는 거는 사실 요즘에 한참 많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숏 임플란트는 6mm 정도는 돼야 숏 임플란트라 부르는 수준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8mm보다 짧다 또는 8mm까지는 숏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더 짧은 거 그런 거는 울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는 울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부르는데 울트라 숏 임플란트는 6mm부터 울트라 숏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6mm보다 짧은 거를 울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6mm보다 짧으면 울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죠.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보시면 카스 드릴을 쓸 때에는 카스 드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Y 디멘전이 없어요. Y 디멘전이 없고 여기 끝에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냥 스타퍼가 있으면 그냥 고지고대로 여기 2mm짜리가 되는 스타퍼를 넣으면 그냥 2mm예요. 근데 원래 쓰던 트위스트 드릴들은 설령 6mm를 위해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끝에 Y 디멘전이 있고 여기에 또 약간의 공간이 있고 스타퍼 위에 그래서 합치면은 1mm가 넘어가는 그런 추가적인 프렘량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카스 드릴을 이용하면 그런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사실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리하고 또 끝에가 뭉툭하니까 굉장히 안심도 되고 어떤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에 닿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카스 드릴을 본따 가지고 만든 트위스트 드릴을 닮았지만 카스 드릴을 본따 만든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짧은 임플란트들을 식립할 수 있게 끝이 다치지 않게 한다 해서 그런 키트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스타퍼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저희가 약간 약간 깊게 들어가도록 식립하는 게 요즘에 본 레벨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경향이잖아요. 경향이기 때문에 저는 카스트리를 사용한다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1mm 단위이긴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카스트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카스트리 좋다고 생각하고 짧은 임플란트를 할 때 특히 더요. 왜냐하면 짧은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왜 짧은 임플란트를 하죠? 상악에서는 상악동 때문에, 하악에서는 하치조 신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상악동은 그래도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해결이 좀 더 가능한데 하치조 신경은 문제가 생기면 특히 드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별로 없거든요. 해결책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스 드릴을 이용하면 하치조 신경에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미리 계산하고 거기까지 프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설령 심지어 이 카스 드릴이 살짝 이 하치조 신경에 닿았다. 이래도 다른 트위스트들이 닿았을 때처럼 퍼머넌트한 데미지를 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카스 드릴을 쓰고 뎁스 게이지를 상악동이 아닌 하치조 신경까지의 뎁스 게이지를 끝에 와이드 디멘전 6mm를 생각해서 뎁스 게이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계획했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악에다가 하치조 신경이 있는 곳에다가 다른 도구들을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카스 키트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카스 키트를 사용해서 고지고대로 뭐 2mm, 3mm, 4mm가 나온다고는 했지만 스타퍼가 옆으로 약간 폭이 있으니까 뼈가 약간 높이 굴곡의 높이가 있으면 그 제일 높은 뼈에 닿는 곳에 닿으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길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 뎁스 게이지로 실제로 들어가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몇 mm를 내가 프랩을 했구나. 또 이렇게 만져보면 또 신경도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상악동 막이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것도 보여드렸지만 신경이 만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만져지면 약간 소프트한 상악동처럼 그런 느낌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만져진다고 해서 이 뎁스 게이지의 끝에 뭉툭하게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은 신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짝 만져지는 경우라면 뎁스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잔존 치족을 높이가 한 5mm에서 6mm 정도 되는 이런 뼈를 가진 분인데 뼈 이식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고 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그렇게 카스킷으로 제거해 가면서 깊이를 재보고 거기에 맞는 짧은 임플란트 또는 울트라 쇼트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해볼 수가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적을 보니까 뼈 이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했죠? 뭐 사실 제가 한 거지만 한 것 같고 왼쪽에도 뭘 하려고 그러는데 왼쪽에 여기도 발치를 하고 싶어 하시고 요거는 요 6번 치아는 건들지 않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여기 뼈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발치하고 최대한 치유를 기다려도 뼈 이식은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뼈 길이가 뭐 6mm가 채 안 되는 뭐 이런 길이가 있을 때 그렇게 치유는 잘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선택이 울트라 쇼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치조 신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트라 쇼트 임플란트를 뭐 5mm짜리 임플란트라고 해야죠. 이거는 6mm지만 5mm로 나온 임플란트가 TS3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조금 더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카스킷의 활용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근데 한 가지는 카스킷이 상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름이 그 카스 드릴이 4.1mm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울트라 숏 임플란트들은 대개 지름이 뭐 4.5mm 이런 건 별로 없고 뭐 TS는 없고 타 회사는 그 5mm 안팎의 것들이 4.5mm나 4mm 정도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그 TS에는 없기 때문에 TS 그 임플란트를 사용하신다면 그때는 뭐 5mm짜리를 하는데 4.1mm까지 프랩하고 하면 하악에서 그 단단한 뼈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이 하이 토크가 걸려가지고 식립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비록 5mm밖에 안 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즈 더 큰 드릴이 있었으면 좋기는 한데 그건 없으니까 다른 일반 키트에서 사실 코티칼 드릴이라고 그런 걸 아주 살짝 위에 부분을 한 2, 3mm만 살짝 파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는 게 조금 토크가 너무 높게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들을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짧은 임플란트들을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식립이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결국은 이 카스킷의 용도가 이 짧은 임플란트를 위해서 나온 거는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원래 목적은 상악동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상악동을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악동 할 때는 술전의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그 시간은 없고, 다음에 레터럴 하실 그 세미나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술전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악동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보면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악동이 진짜 깨끗한 분도 있고,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 MRC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뮤코잘 띠크닝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악동 크레스탈로 하는 게 뭐 괜찮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이렇게 고찰을 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증상이 없으면 파샬로 이렇게 메꿔져 있는 이렇게 헤이지니스 이런 게 있는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스티움이나 오스티우미아탈 컴플렉스 같은 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이런 게 파샬로 있는 거라면 괜찮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어쨌든 환기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환기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하지만은 이 사이너스 내부가 완전히 꽉 찬 사람, 저 위에까지 요게 보여드린 CT는 이 위에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스티움이 막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수술 전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시면 프리 OP 이밸류에이션이 충분하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